그 불교, 인도 불교사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불교의 역사, 특히 이제 초기 불교의 어떤 분열 과정, 굳이 말하자면 좀 포인트를 맞추고 그 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요 작년에 했던 겁니다. 아까 보니까 20% 정도는 작년에 했던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로 보시고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불교사라기보다 불교 사상사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부담되네. 쉽게 해야 되는데 또 사상 들어가면 또 머리 아픈데. 근데 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인도 불교나 중국 불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어떤 불교의 역사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왜 이런 모습인가 하는 걸 알려면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뭐 핵심적인 어떤 흐름, 뭐 사상,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상사 입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교만 보면 불교를 볼 수가 없어요. 불교가 속해 있는 인도 사상 전체 속에서 불교를 봐야 불교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윤회, 업, 깨달음 이런 것들은 불교 고유의 개념들이 아니거든요. 인도 사회 사상에 이미 인도 사상의 저변에 깔려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아는 게 또 불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깨달음, 윤회, 그 다음에 진언 같은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도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사상사, 인도 불교가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것을 보는 시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거를 2시간에 오늘은 또 앞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1시간 반 정도에 다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흐름만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인도 불교의 흐름 지금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엘리트 중심의 불교, 어떤 난해한 불교에서 그 다음에 대중적이고 좀 저변이 많이 확대된 불교, 요 두 개가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발달해 왔다. 이게 불교가 너무 좀 그 출가자 중심, 교학 중심, 사상적으로 난해한 사상으로 흘러가면은 이게 이제 이러한 흐름이 제동이 생기면서 대중적인 거, 좀 신앙 중심, 대중 중심의 불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얘가 또 자리를 잡으면 자기 스스로 점점 그 안에서 또 사상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면서 어려워지고 엘리트 중심, 수행자 중심으로 돼요. 그럼 또 다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또 일반 불교로 치면 제가자 중심, 신앙 중심으로 다시 또 저변을 확대했다가 요게 또 다시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가면서 수행자 중심, 출가자 중심, 복잡한 사상 체계로 갔다가 이게 또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으면 다시 또 대중화되고 요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고 들으면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불교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인도 사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라면 제가 왜 그런지 근거를 대고 막 해야 되는데 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이 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게 아주 미스테리한 현상이에요. 불교가 인도에서 그게 애시당초부터 불교가 소수가 되어서 영향력이 미미해졌다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거의 10세기, 11세기까지 나름대로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마이너급으로 나름대로는 자기 역할을 하고 기반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물론 여기에서 순간이로 말하는 게 하루아침은 아니고 200~300년 사이에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참 의아하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인도의 불교를 한번 쫓아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사실은 이게 불교학자들이 한때는 오랫동안 불교학자들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거 이제 왜 인도에서 불교가 이렇게 뿌리채 사라졌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덜 지루할 거다. 미리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덜 지루해요. 교리보다는 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리안족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아리안족. 인도를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인도라는 어떤 그 문화, 인도라는 어떤 공동체 자체를 지배하는 집단이 이제 아리안족인데, 그래서 아리안족을 알아야 인도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리안족이 인도의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카스트 제도에서도 상위층을 이제 차지하는 게 아리안족이니까. 이 양반들이 원래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리안족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나치 독일의 문양이잖아, 저게. 그죠? 저게 불교의 만자 문양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어떻게 달라요? 예, 방향이 반대죠? 그럼 완전히 다르냐?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해가지고 독일에서 한때 우리 게르만족의 뿌리를 찾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래서 자기들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아리안족이야. 아리안족이 어디냐? 찾아가다 보니까 인도까지 간 거지. 인도에 가가지고 아리안족의 상징이 뭐냐? 저게 이제 상징이거든. 아리안족의 상징. 수레바퀴.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와서 아리안족, 자기들은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은 거고, 그걸 이제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이제 그 아리안 혈통을 강조할 때 저거를 이제 상징으로 내세운 거죠. 같은 겁니다. 불교도 저게 수레바퀴, 불교 만자가 불교 고유의 상징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리안족의 수레바퀴를 상징하는 거다. 저게 돌아가는 수레바퀴. 히틀러가 왜 역사에서 실패했냐? 수레바퀴를 거꾸로 그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으로 그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지. 자, 이게 아리안족이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유럽 쪽에도 뿌리를 따지고 보면 아리안족들이 퍼져나갔다. 걔들이 어디 이제 여기 이제 그 수레바퀴를 보면 요 장면이 어디 나오는 장면입니까 이게? 우리 나이 또래는 다 아는데 영화 배너에서 그 막 수레 경기 시합 마차 그 시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차거든.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아리안족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전차. 살이 있는 수레바퀴를 달고 한 명 또는 두 명 또는 세 명이 타고 달리는 거야. 말을 두 마리, 좀 많으면 네 마리 달리면서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기동성이 엄청나게 좋죠. 저 살이 있는 수레바퀴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통나무 수레바퀴, 우리가 왜 원시 시대에 보면은 나오는 그런 나무 통으로 된 수레만 바퀴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바퀴는 기동력이 떨어져. 근데 아리안족이 저 살이 있는 수레바퀴를 발명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저게 이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쫙 몰려오면은 저거 앞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안족이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이집트 그쪽까지 쫙 진출을 한 겁니다. 이집트는 진출한 게 아니고 이집트 애들하고 전쟁을 많이 했지. 이집트 벽화에 저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요거는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이게? 인도 국기예요. 그러지. 내가 지금 인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뭐 파키스탄 국기를 걸어 놓을 일은 없겠죠. 인도 국기의 상징이 여기 보면 수레바퀴. 저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성스러운 것이 수레바퀴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아리안족이 그 고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코카서스 지방에서 퍼져 나와가지고 동쪽과 서쪽으로 저 전차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퍼져 나가서 그 동서를 탁 퍼져 나가서 지배를 할 때 자기들이 무엇으로 이겼는가 보니까 저 이제 수레바퀴가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저 수레바퀴가 하나의 상징이, 인도의 상징이 된 거죠. 인도의 상징. 보면. 자, 그래서 요 수레바퀴는 불교의 상징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그 불교에서 수레바퀴, 뭐 연꽃, 발자국 그런 거를 부처님을 상징하는 걸로 가는데 그게 불교 고유의 상징이 아니에요. 부처님 이전에 이미 수레바퀴는 가장 신성한 것, 가장 위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도는 어떤 나라냐? 이제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가 뭐 카스피해인가 그렇잖아요. 이쪽이 코카서스 지방, 여기에서부터 아리안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쪽으로도 가고, 먼저 간 애들이 이제 로마 그쪽으로 갔고, 나중에 간 애들이 이제 저 추운데 독일 쪽으로 가가지고 게르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그 아리안족들은 나중에 간 그 바바리아인, 게르만족들의 원시인, 야만인 취급을 했죠. 사실은 같은 풀인데. 이쪽으로 이제 쫙 왔습니다. 아리안족들이 와서 원래 살던 사람들은 밑으로 이제 내려갔죠. 이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거는 현재 인도의 지도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일 때는 인도가 이것까지 포함했죠. 파키스탄까지 포함하고 방글라데시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컸죠. 이만했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독립하면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나뉘었는데 동파키스탄이 70몇 년도인가 독립을 했죠.
서파키스탄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름을 방글라데시로 바꾼 거예요. 여기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인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 그 다음에 문화권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다 포함이 훨씬 더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마나 크냐?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보다 더 커요. 인도가. 뭐 하여튼 지도 만드는 법 있잖아. 메카루도르법 막 그런 거. 그거를 하면은 뭐 위로 올라가면 더 커 보이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인도보다 작은데 더 지도에서는 크게 보여. 왜? 그런 지도 도법을 만든 애들이 어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크게 보여야지. 아, 진짜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유럽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있습니까? 유럽 통일 제국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인도는 뭐 역사에 이르러 계속 통일 제국을 만들어 왔던 건 아닌데 통일 제국이 있다가 또 분열됐다가 또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중국이랑 비슷해요. 중국도 그렇잖아요. 뭐 한나라 뭐 이렇게 뭐 통일 제국 만들었다가 또 뭐 5, 16국 나눠졌다가 또 통일됐다가 나눠졌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학자들도 지금 중국도 조만간 뭐 열 몇 개로 갈라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그래. 중국 역사가 그랬으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인도가 이렇게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고 그런데 유럽은 다 제각각이야. 그죠? 근데 인도는 물론 인도는 나라에서 정한 공용어가 22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용어가 몇 개예요? 하나지. 인도는 그게 22개. 그럼 실제로 쓰이는 언어는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 그 인도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지. 그리고 문화도 많이 다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인도 어디를 가나 국뽕이 엄청 심해. 우리는 인도 사람이야. 엄청 중국 애들이 그러잖아요. 중화사상에 쩔어 있잖아. 그죠? 비슷해요. 인도도 국뽕이 좀 심해. 우리는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강합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그게 인도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유럽하고 비교를 하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를 보통 이제 지정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럽은 산이 많아요. 산맥이 가로막아서 이렇게 문화나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다 산맥이나 산으로 차단되어 있으니까 자기 영역에서는 우리끼리 잘 살자. 유럽이 지금도 보면은 저 우크라이나 그쪽만 좀 평원이고 나머지는 다 산이에요. 산들이 많아. 그래서 유럽은 통합하기가 힘들고 반면에 인도를 가면 지금 인도는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북부는 그냥 평야예요. 그냥 평야. 하루 종일 가도 산이 없어요. 엄청 더워. 하여튼. 남부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데칸 고원인가 무슨 고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남부는 사람들이 요 해안가에만 이렇게 살아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북부가 잘 살고, 왜냐하면 아리안족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원래 원주민들이 남쪽으로 이제 피난 갔다고 이제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남쪽이 못 산다. 반대입니다. 남쪽이 뭐 IT, 뭐 경제, 금융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인도가 아니에요, 이쪽은. 훨씬 더
그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 수준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싫어해. 자기들이 돈은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북쪽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린다 이거야.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데 힘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정치적인 중심이 이쪽에 다 있으니까. 인구도 이쪽이 많고. 그래가지고 원래 인도의 시작은 여기였잖아. 인더스강 막 그래서 하면서 겐지저강 막 그래서 하면서 이쪽이니까 이 대평원이니까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냥. 사람들 간에 왕래가 빈번하죠.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크지만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기가 훨씬 더 용이한 거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전쟁을 해도 결판이 빨리 나는 거죠. 평야니까 전력 차이로 그냥 싸우면은 예측 가능하잖아. 쪽수 많고 무기 좋은 쪽이 이기니까. 그래서 인도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덩어리도 크고 서로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다.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뭔 이야기냐면 카레와 마살라. 카레는 잘 알죠. 우리가 아는 카레. 이 카레는 원래 이제 인도식 발음은 커리입니다. 커리. 요즘 이제 가끔 인도 전문 음식점 가면 커리라고 써놨잖아요. 원래 발음은 커리고 카레는 남인도 쪽에서 카레라고 발음을 해요. 마살라는 뭐냐 하면은 향신료를 여러 가지를 막 섞은 게 이제 마살라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 전문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게 항상 거의 비슷해요. 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우리로 치면은 좀 카레 비스무리한 건데 색깔이 누른 것도 있고 뭐 빨간 것도 있고 약간 좀 부르죽죽한 것도 있고 그냥 그런 것만 나와. 반찬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그 난을 이제 거기다 쫙 발라가지고 먹잖아요. 이제 향신료는 다양한 향료를 섞은 게 이제 그게 마살라. 카레는 그런 마살라 중에 한 종류가 커리. 근데 이제 인도가 150년, 실질적으로는 300년 가까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동인도 회사 해가지고 실질적인 영국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인도 음식을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나마 먹을 만한 게 커리라고 하는 강황이라는 향료가 들어간 마살라는 그나마 좀 먹을 만해. 그래서 요거를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서 자기들 구미에 맞게 감자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카레. 왜냐하면 남인도 사투리가 아니지. 남인도 말로 카레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카레가 카레라이스가 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일본이 개화를 하면서 일본 친구들은 영국과 독일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이 해군을 독일에서 배웠어. 아직 영국 해군이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해군을 영국을 보고 그대로 본따왔어요. 일본 애들이 영국 해군을 보니까 뭐 누런 걸 먹는데 되게 맛있는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 해군이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선원이 바닷가에 나가서 비타민을 오랫동안 못 먹으면 걸리는 병이 뭐죠? 각기병. 그거 이제 걸리잖아요. 일본 해군이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자기들은 일본도 지금도 먹는 거 보면은 밥밖에 없잖아요, 걔들은. 밥만 주구장창 먹으니까 배 타고 뭐 몇 달씩 나가서 이런 비타민 같은 영양분 섭취를 못 하니까 애들이 다 이 각기병 걸려서 전력이 형편없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랬는데 영국 해군을 보니까 이 카레라는 걸 먹어. 고기도 들어가고 뭐 감자도 들어가고 오만 게 막 들어가. 먹으니까 영양분도 많아. 맛도 좋아. 야, 이거 우리 갖고 와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빵을 안 먹으니까 밥에다 이걸 올려서 먹자. 그래서 카레를
밥에 뿌려서 해군들이 먹은 거예요. 그 뒤로 각기병이 없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카레라이스.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라이스죠, 이게. 이 카레라이스는 일본 음식이에요, 그거는. 인도 가서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카레라이스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레, 인도는 마치 카레와 같은 거고, 실제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마살라 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아주 편협한, 우리가 설령 인도를 가도 누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일주일 동안, 파리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박물관도 다니고, 세느 강변도 다니고, 갔다 와가지고, 나는 유럽을 알았다.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인도 간 사람들은 바라나시 가가지고 화장터 좀 보고, 한 일주일 딱 객에다가 와서, 인도는 이런 데야.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 말이 아니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에 대한 상식은 인도를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인도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옆에는 왼쪽에 있는 여자는 이제 요가를 하고 있죠. 오른쪽은 이제 요기라고 해가지고 요가 수행자. 같은 요가예요. 같은 요가를 보입니까? 같은 요가예요, 이게. 굳이 말하면 이걸 이제 라자 요가라고 그러죠. 요가는 라자 요가와 하타 요가가 있어요. 본격적인 거는 이제 하타 요가인데, 하타 요가는 우리가 아는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명상. 라자 요가는 명상을 하기 전에 몸을 먼저 만드는 거지. 명상하기 용이한 몸을 만드는 게 라자 요가. 같은 요가인데, 서양이 알려진 요가는 이제 왼쪽에 있는 여자같이 이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인도에 있는 요가 수행자, 요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희한하게 해가지고 냄새도 엄청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와 실제 인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왼쪽은 이제 이거 가끔씩 무슨 다큐멘터리 그런데, 특히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가끔 나오는 그 컬러풀한 염료 뿌리는 축제, 인도 카시미르인가, 라자스탄인가, 그쪽 북부 쪽, 그쪽에서 이제 하는 축제인데, 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그냥 염료를 그냥 사람들이 막 뿌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완전히 범벅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제정신으로 하냐? 아니죠. 약간 좀 환각 상태. 그리고 환각제를 실제 먹기도 하고, 또 실제로 거의 분위기가 광난 상태로 며칠 동안 이제 저렇게 한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거의 무법천지가 되는 거지, 그냥 완전히. 옆에는 수행자인데, 이 지금 마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어떻게 수행자들이, 이게 이제 미국의 히피들이 인도의 이제 비틀즈가 이제 선구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비틀즈가 언론에서 뿅 사라졌어. 기자들이 비틀즈를 찾느라고 전 세계를 뒤졌는데 인도에서 탁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인도에 가면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환각제를 이제 흡입을 하면서 해야 신과 내가 합일이 돼요. 마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 삼매에 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이거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나이를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인도 배낭여행 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이런 걸 다 하니까,
아,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이제 익숙하게 그런 문화에 젖어든대요. 그 이제 그만큼 인도는 아, 우리 상식과는 많이 다른 나라다. 근데 하나의 정체성으로, 정체성이 확실하다 하는 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버리고 인도를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불교가 등장하기 전에 인도 사상을 알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뭐 윤회, 깨달음, 진언 이런 것들 불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개념들이 사실은 이미 인도 사상에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 기원을 알면, 아, 윤회가 불교의 관점에서 윤회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불교의 관점에서 업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의 좀 단초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인도 사상 하면 불교 이전에는 이제 베다 시대가 있었고 베다 시대 다음에 우파니샤드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베단다 학파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럽니다. 부처님이 등장하던 시기는 우파니샤드 시기. 이 베다 시대는 대략 기원전 1500년 전에서 2500년 전에서 1500년인가? 1500년에서 500년 전인가? 뭐 하여튼 부처님이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거의 한 기원전 한 1000년 이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베다 시대. 베다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제사, 야저나라고 하는 제사가 핵심이다.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브라만.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브라만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이다. 형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요 베다 시대의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사제 브라만입니다. 그 베다 시대의 핵심은 제사다. 제사에서 시작해서 제사를 끝난다. 그럼 무슨 제사를 지냈냐?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순환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제사를 베다 시대의 제사는 다른 게 아니고 공양물을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하늘에. 뭐 대부분 고대 시대 제사는 다 그랬죠. 하늘에 바치는 거죠. 바치는 방식이 이제 불을 피워서 공양물을 태웁니다. 태우면은 이게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 공양물을 올리는 거죠. 하늘에. 올리면 공양물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엔 누가 있느냐? 아수라 백작하고 대바 백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수라 백작 잘 알죠? 그 아수라 맞습니다. 그 아수라. 만화에 나오는 얼굴 두 개 있는, 그 아수라가 이 아수라예요. 악신. 악신. 악신과 선신이 하늘에서 싸우는데, 악신이 이기면은 세상의 질서가 깨져. 질서가 깨지면 가을에는 벼가 무르익어서 수확을 하고 봄에는 꽃이 피고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봄에 그냥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그죠? 봄인데 그냥 장마가 지고 지금 날씨가 개판이잖아요. 왜냐하면 베다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악신하고 선신하고 싸우는데 선신이 영 메가리를 못 치는 거야. 악신이 싸우는 족족 이기니까 날씨가 뭐 미국은 뭐 토네이도가 불고 중국은 뭐 하루 만에 600mm 비가 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인도 사람들이 공양물을 안 바쳐서 그래, 하늘에. 웃으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요. 이 싸우는데 선신이 이기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신 보고 이기라고 공약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선신이 어떤 공약물을 올려야 되겠어요? 밖에 힘이 나는 걸 올려야 되겠죠.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 요즘으로 치면은 에너지 그 무슨 뭐 드링크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환각제죠, 환각제. 환각제를 다른 것들도 하지만 반드시 환각 성분이 있는 게 들어가요. 소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소마 연기를 맡고 선신이 힘을 순간적으로 빡 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지. 악신을 이겨. 그러면 이제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면 가을에 우리가 과일을 열매를 수확을 하고 먹고 살기 좋아. 사는 게 먹을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면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못 지내잖아요. 그죠? 당장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여기에서 윤회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윤회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인도 사람들은 물론 이제 하늘에도 제사를 지냈지만은 조상들에게도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5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돼. 내가 있으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뭐라 그러나? 정고조 할아버지인가? 5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죽어서. 근데 5대까지 내가 제사밥을 못 받아 먹어. 그럼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못 가고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남아순호 사상이 강한 겁니다. 내 자식의 자식까지 나에게 제사밥을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 그러면 어찌해서 하늘나라로 다 간다. 그럼 계속 하늘나라로 가면 하늘나라가 10,000원이 되잖아요. 미어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고대인이지만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해서 생각한 게 사람이 죽으면 달로 간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왜 달로 갔냐? 달은 한 달을 주기로 찾다가 줄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찰 때는 사람들이 쫙 죽어서 달로 가요. 가. 근데 이제 달이 점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면 이제 달에서 떨어져. 뭐가 돼가지고? 비가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와. 순환하지, 이렇게. 사람도, 영혼도 이렇게 순환한다. 즉, 영혼이 순환하는 게 뭡니까? 그게 윤회죠. 이 윤회 사상은 인도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이미 있었어요. 그게 인도 사람들이 어느 날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런 윤회라는 걸 만든 게 아니고 이러한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윤회라고 하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윤회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너무나 인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세를 확장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돼. 사람들이 쟤 좀 이상한 애야. 쟤 상대하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윤회 자체를 부정은 안 했어요. 다만 그것을 불교에서는 불교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실제로 윤회가 있는가? 그럼 윤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지?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윤회를 내가 그렇게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식이 윤회한다. 나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한다. 그럼 그렇게 윤회를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윤회라는 개념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리고 부처님이 윤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당신도 윤회는 당연하니까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아비다마 불교로 오니까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윤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업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론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굳이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윤회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건 뭐죠? 연기법이죠, 연기법.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소마. 소마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슨 갈대의 일종이라는 설도 있고, 독버섯으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걸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게 환각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이게 들어갔대. 자, 이 이제 베다 시대가 되면 제사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를 왜 지내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자, 요거까지만 하고 쉽시다. 르따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르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우주의 근원적인 힘. 이게 세상 만물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뭔가 그렇게 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힘이 르따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는 다른 게 아니고 제사를 통해서 그 르따를 제사장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통제를 예를 들면 나는 내일 해를 좀 남쪽으로 한 10cm 정도 기울여서 뜨게 하고 싶어. 이건 이제 내가 우주의 근원적인 힘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특정한 영역을 지정을 해요. 제사를 지낼 때. 그럼 이 영역 안에서 하는 행동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영역 안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요 책상에 있는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 마우스를 여기 놔두고 이 마우스를 10cm 옮기면 내일 태양이 오른쪽으로 10cm 이동해요. 왜? 제사라는 것 자체가 르따를 통제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스승한테 배울 때 10cm만 옮기라고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대충 좀 이쯤 옮기지 이러면 이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칼같이 해야 돼요. 어디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는 영역 안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배운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주문을 한단 말이야. 만트라, 진은, 마무카, 바이로, 차나 이게 이제 불교의 주문이 아니고 원래 지금은 힌두교, 그전에는 베다 시대에 엄청나게 주문이 많아요. 그거를 외우면서 이걸 이제 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외울 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죠. 억양도 틀리면 안 돼요. 액센트도 틀리면 안 돼요. 배운 그대로 해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정확하게 우주의 힘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브라만들이 제사의식을 배울 때는 주문을 외울 때 그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반야신경을 외운다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 관자재 보살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당시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짝수 글자씩 외운다든가 한 글자씩 건너뛰어서
세 글자마다 외운다든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외웠대요. 거꾸로 외우고 또 뒤에서부터 또 바로 외우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외우고 내가 외운 것이 정확하게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는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외웠다가 뒤로도 외웠다가 한 글자 건너뛰고 외웠다가 두 글자 건너뛰고 외웠다가 그렇게 막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어릴 때 이제 사제 수업을 들어가면은 10년, 15년 오랫동안 그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는 그 이야기가 요겁니다, 이제. 우주의 근원적인 힘을 통제하고자 사람이 만든 게 제사다. 그래서 이거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있으면 안 되고, 토시도 틀리면 안 되고, 액센트도 틀리면 안 되고, 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의 이 진언이, 주문이 르따를 통제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진언을 외울 때는 진언에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 어떤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 그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진언 자체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실어서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확하게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나중에 이제 후대로 가서 밀교나 뭐 정토신앙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밀교에서 이제 만따라 수행을 할 때 진언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도 사회에서 진언은 지금 말한 그런 엄청난 힘을 내재하고 있다. 왜? 우주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언은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 사회에서 깨달음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은 이 유교 문화에서는 깨달음이 뭔가에 대해서 느낌이 잘 안 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깨달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팍 옵니까? 느낌이 팍 왔으면 얘기 아니지, 여러분들. 그죠? 다 도통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고 무슨 유튜브에 도인 누구 해서 정기 구독자가 몇십만 명에 쌓고 그러겠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했듯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토시도 틀리면 안 되고, 액센트도 틀리면 안 되고, 억양도 틀리면 안 되고, 당연히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올바로 알아야 제사에 힘이 생기는 거죠. 깨닫는다는 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올바로 아는 것 자체가 곧 지혜다.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라는 말을 쓰잖아. 완전하다 할 때 전자에다가 알지자. 우리는 그 깨달음이 뭔가 좀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세계를 정확하게 보느냐. 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비추고 있는 이 세계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이 좌우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그러니까 깨달음의 개념도 이런 베다 시대의 제사의식의 어떤 전통에서 기원을 하고 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이러한 정서가 바탕이 되어가지고
인도 사회의 수행자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은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하나의 유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르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니까 신들도 따라야 되는 힘이다. 그 다음에 르따가 사회에 적용되면 그게 바로 다르마, 업이다. 업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과응보도 같은 맥락이죠.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고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는 요 안에서 요 밖에서는 상관없는데 요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야 되는데 서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안 뜨고 달이 뜨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가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 사상이 여기에 기원하고 있다.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인과응보, 업, 윤회, 깨달음 이런 우리가 지금 마치 불교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도 사회에 퍼지기 이제 뿌리를 내렸다. 그것을 불교가 수용을 해서 불교의 언어로 재정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로 수출을 했죠. 그 전까지는 인도 사람들의 언어로, 인도 사람들의 방식으로만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 근데 이거를 불교의 언어로, 불교의 정서로 포장을 다시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파니샤드 시대는 간단하게 합시다. 이거는 철학적인 이야기라. 자, 베다 시대는 핵심이 제사였다. 우파니샤드 시대는 핵심은 우리의 내면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냥 인도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도나 닦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베다 시대는 이제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농사 짓는 사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베다 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뭐 때가 되면 수확을 하고, 그렇게 잘하려면 우리가 하늘에 제사에서 공양물을 잘 올려가지고 선신이 계속 뭐 악신을 물리쳐가지고 세상이 원활하게 이 우주와 자연이 돌아가야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이 베다 시대가 끝나고 우파니샤드 시대는 부처님이 등장하던 그 시기에 도시국가가 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시기, 농사와는 무관한 집단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게 풍요로울 수도 있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상인계급 계층들 특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베다 시대의 이런 제사 중심의 사고방식보다는 어떤 내면의 문제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같은 이제 사문들의 집단들이 인도 북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너무 작네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뭐 바라나시, 뭐 바이샬리 같은 데가 요 동네에 있어요. 요 동네 보드가야. 그 부처님이 태어나고 법을 철하고 깨달음을 간 데가 다 요쪽입니다. 네팔하고 가까운데 보면은 뭐 성지순례 가면 알겠지만 룸비니는 국경을 살짝 넘어가거든요. 네팔 살짝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살짝 넘어가는 게 아니지 이게. 하여튼 알다가도 모를 동네예요. 저 동네는. 요 이제 북동부 지역에서 이제
사문무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집단들이 저 아까 말한 북동부 지역 그쪽에 등장을 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런 수행자 사문 집단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인도의 사상도 과거의 베다 시대의 제사 중심에서 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내면의 문제, 보다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르따를 움직이는 그 무엇이 뭘까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브라마, 이제 브라흐만. 이게 한문을 할 때 범아 이래 할 때 범자 있죠. 이렇게 쓰는 거 범자.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시작이고 모든 세계의 그 자체고 모든 힘의 원천이고 근원의 근원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이것이자 저것인 것. 그럼 그게 뭔데? 뭐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그것이 아닌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말을 하면서 이게 인도 사람들이 가장 근원적인 뭔가를 상정을 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을 하면 계속 한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부정적인 표현밖에 못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브라흐만이라는 걸 상정을 하고 아트만은 뭐냐? 아트만은 이 나, 개별적인 나가 아니고 브라흐만이 아까 말한 가장 근원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르따를 있게 했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 모든 그 자체이면서도 모든 것이 아닌 그 뭔가가 브라흐만인데 이 브라흐만에서 똑 나와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변해서 된 것이 아트만인 거지. 이게 한 글자로 줄이면 구를 전, 변할 변, 전변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원래는 브라흐만만 있었는데 이 브라흐만이 욕심을 낸 거야. 그랬답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뭔가 똑 떨어져 나와서 이것이 또글또글 굴러서 모양을 갖추어서 생긴 게 이 우주의 사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트만은 우리가 보통 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이 내가 아니고 주체, 의지를 가진 주체, 그 주체라는 개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변설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늘은 어떻게 생겼는가? 땅은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브라흐만에서 브라흐만이 변해가지고 생긴 거다. 그 변한 과정은 일종의 이제 오염되고 오염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트만으로 된 거죠. 이 아트만이 개별의 몸속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 진화, 한마음, 그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를 주장을 했던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인도 우파니샤드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브라흐만 사상과 아트만 사상에서 이 아트만을 부정을 한 거예요. 아트만 그런 거 없다. 아트만이 없다는 말은 곧 브라흐만이 없다는 말이지. 브라흐만인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 세계는 제각각이 서로 인과 연으로 얽히고 설켜서 잠깐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이다. 라고 부처님이 연기법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기존의 주류 사상을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앞에 그런 말 했죠. 이 사상이나
그 수행 전통의 발전이 보면은 뭔가가 하나가 등장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대중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자리를 잡아.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정교해지고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은 이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려워지고 출가자 중심이 되고.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가 오면은 기존의 그 이제 어떤 뭐 지금 말하는 힌두교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는 바라문인교라고 하는 것들은 브라흐만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제사 의식을 관련된 걸 공부할 수 있고 제사를 집전할 수 있고 실제로 그에 관련된 진언들을 외울 수 있고 나머지는 그런 걸 못해. 독점하는 거지. 특정 집단에 편중되고 고도로 체계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걸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수행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왜? 애시당초에 브라만 아트만 그런 건 없어. 수행만 하면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게 대중적인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 같은 강대국의 국왕들도 뭐 지지하고 상인 계급들도 지지하고 광범위한 지원과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나중에 누굽니까 아쇼카 왕 같은 인도를 통일한 그런 뭐 굳이 말하자면 전륜성왕 같은 사람도 불교에 기여할 정도로 불교의 교세가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커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교의 교리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수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생겨난 거죠. 출가자 집단. 그리고 이 출가자 집단은 요거만 하니까 교리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불교에서 이제 멀어진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우파니샤드가 핵심이 아니고 뭐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갑시다. 우파니샤드가 핵심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냥 내가 다 새벽별 아래 명상을 해보니 이 세상의 진리는 연기법이구나 라고 딱 깨달았다기보다 고타마 시타르타도 역사적인 인물이거든. 자기 시대의 주류 사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 나름 고민을 했을 거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고민을 했을 거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무아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를 써서 말을 해야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기존의 뭐 바라문교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지배적인 사상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그럼 초기 불교의 무기가 뭐냐? 명상은 아니다. 왜? 명상은 부처님만 한 게 아니에요. 고타마 시타르타만 한 게 아니고 물론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 뛰어난 그 이파사나 같은 그런 새로운 수행 방법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정립하긴 했는데 명상 그 자체를 만든 건 아니고 명상은 당시 수행자들이 광범위하게 하던 수행 방법이었고 그 중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중에서 뛰어난 방식으로 명상을 했다. 그러니까 명상이 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내가 있다. 진짜 내가 있을까? 내가 있다? 그럼 내를 해체를 해보자. 분해를 해보자. 분해를 해보니까 오온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 오온 각각도 또 막 나눠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여기서 나라는 게 과연 있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쪼갤 수 있더라.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없어. 이게 이제 아공이죠. 인공, 인모, 아공. 그 다음에 그 아공, 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 그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뭐라고 그러죠? 했는데 저번에 법이라고 그러잖아. 법. 그죠? 법. 법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법도 실체가 없더라. 법도 공하더라. 그래서 법공. 그래서 아공의 이치와 법공의 이치를 체득을 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무기는 해체지, 해체. 쪼개는 거예요. 나를 쪼개고, 나를 쪼개서 나온 오온, 12처, 18개 이런 것들을 쪼개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법으로까지 쪼갠 다음에 그 법도 실체가 있는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통해서 법이 실체가 있는가? 삼매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실체가 없더라. 법공.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핵심 키워드는 해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우파니샤드 사상 전통과는 많이 다르죠. 기존의 전통은 뭡니까? 가장 근원적인 뭔가가 있어. 그죠?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형태 지어서도 안 돼. 형체를 지으면 형체가 없는 것들을 포괄하지 못하니까 근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가장 근원적인 것을 먼저 상정을 하고,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전변해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게 기존의 우파니샤드 시대의 사상의 주류였는데, 고타마 시타르는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없어. 왜? 내가 다 진짜 있는가 다 쪼개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다만 관계들만 그 인과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인과연, 요즘 말로 하면 관계들만 형성되어 있더라. 이것도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초기 불교의 핵심은 해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대승불교니까 대승불교가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정설인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학문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흐름만 알면 돼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불교의 모습을 내가 잘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설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부처님이죠. 이런 부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불교 미술사에서 말할 때 무슨 미술? 간다라 미술. 옷에 막 주름이 막 있고 부처님이 약간 좀 저 그리스의 무슨 좀 제우스 뭐 아폴로 비스무리하게 생기고 이게 이제 간다라 미술이죠.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요거 보이죠 여기. 뭐 같이 생겼습니까? 헤라클레스. 부처님 옆에 관세음보살이 있는 게 아니고 헤라클레스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헤라클레스. 이쪽은 이제 여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드레스 막 자락 있고. 그리스 뭐 사원에 보면은 그리스 이렇게 막 기둥을 받들고 있는 뭐 여인들 막 그런 모습이잖아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양쪽에서 협시하고 있는 보살들이 그리스 문화의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문화 부처님이야. 짬뽕 부처님.
대승불교는 짬뽕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확실히 입력이 되죠. 대승불교는 짬뽕에서 나왔다. 뭔 이야기냐면 요 옆에 있는 이분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불상입니다. 한 1900년 전, 서기 100년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어디서 발견이 되었느냐? 불교가 융성한 데가 요 지역이라고 그랬죠. 인도 북동부. 그죠? 근데 이 최초의 불상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가 파키스탄,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지금 막 탈레반 애들 막 하고 뭐 불상 폭파하고 막 그 동네. 여기가 거기잖아요. 여기 사실은 불교 유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기 이제 그쪽 친구들이 오래 몇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죠. 최근에는 이제 탈레반 애들이 막 폭파하고. 어쨌든, 지금 이게 1980 몇 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 이거 발굴했답니다. 지금 제대로 있는지도 몰라. 이 동네가 막 전쟁하고 막 그래가지고 옛날 자료예요, 옛날 자료. 여기에서 발생한 불교인데 왜 최초의 불상은 여기에서 나왔을까? 이거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멉니다, 이거. 몇천 킬로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인도 북서부 지역이죠. 북서부, 현재 인도는 요만큼인데, 요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끄트머리, 북서부 끄트머리에서 최초의 불상이 나왔다. 왜 여기서 나왔냐 하면, 여기 이제 서기 한 100년, 기원전 한 200년 정도부터 서기 한 200년 정도 사이에 인도 북서부 지방을 지배하던 나라가 쿠시안 제국이라고, 우리 요 책에도 나옵니다. 보면 쿠시안 왕조라고 나옵니다. 지배하던 나라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럽에는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있었고, 중국에는 후한이 번성하고 있었고,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동서문화를 연결하는 교역, 상업, 교육, 무역의 역할을 활발하게 했죠. 쿠시안 제국이. 그래서 원래 이 쿠시안 제국은 요쪽 카스피해 쪽에서 나온 뭐 월지족이라고 한나라 문헌에는 등장하는 월지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월지족.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인도보다는 이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 월지족이라는 민족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를 믿는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주로 교역을 했잖아요. 교역. 이 양반들 자체가 유목민족이었어요. 주로 교역을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 자기 종교만 폐쇄적으로 주장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고가 개방적으로 열려 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의 조로아스터교, 이쪽에 서스러운 뭡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애들 다 그냥, 그다음에 불교, 이때 당시에 불교가 이제 이쪽에서 융성했으니까 불교 다 이제 수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쿠시안 제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업과 무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폐 경제가 발달했겠죠. 이제 금화를 만들었는데 금화의 앞면에는 왕을 새기고 금화의 뒷면에는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부처도 새기고 제우스도 새기고 조로아스터교의 여신도 새기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개방적인 민족이었다. 그러면 불교는
이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쪽이 지금 상당히 상업적으로 융성하고 그 다음에 불교가 뭐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초기 불교가 이제 분열을 거듭하면서 뭐 설일체유부 이런 친구들이 요 북서부 지역으로 좀 몰려간다 이거죠. 좀 진보적인 대중부라고 하는 그런 분파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 친구들은 좀 불교가 개방적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쪽은 아니니까 다른 종교와 잘 섞일 수가 있었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보니까 그리스 로마 애들은 동상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하는 거야. 제우스, 아테나, 뭐 아폴론, 지금 우리가 봐도 멋있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이제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이 쿠시안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불교를 좀 전파하고 싶은데 그러자면은 그쪽 사람들 정세에 맞아야 되니까 다른 민족들은 불상이래. 조각, 신들의 상을 모시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도 만들자. 해서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트렌드가 뭐였다? 그리스식이 트렌드였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식으로 부처님을 만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중적인 코드가 그리스 로마식이니까 그 트렌드를 맞춰서 부처님을 조성하니까 안 그래도 이제 내가 불교를 믿긴 믿는데 있으니까 부처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부처님 앞에 이제 뭔가 좀 신앙 행위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지.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뭐 시주도 하고 소원 들어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전에는 그런 걸 못했죠. 그전에 불교는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 해가지고 교학에만 치중하고 수행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돼. 제가자는 지계와 공덕, 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공덕을 쌓으면 나중에 내가 복을 많이 쌓아서 그 복으로 내가 뭐 더 좋은 삶을 산다 이런 맥락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쿠시안 제국의 그 개방적인 문화 속에서 불교가 수행자 중심의 교리 중심의 불교가 부처님 중심, 대중 중심, 신앙 중심의 불교로 변모하는 거죠. 그 쿠시안 제국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결과 불교의 외연이 확장이 되고 불교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불교가 도명성을 띠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한테도 불교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런 거고 우리의 신은 이렇게 생긴 분이고 우리의 신은 이런 걸 추구하고 그러면 그리스 사람도 보고 불교는 신이 저렇게 생겼구나. 불교의 신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실제로 그리스의 출가자들도 많았대요. 쿠시안 제국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쪽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왔냐면 요 북동부까지 왔어요. 인도. 왔는데 더 이상 못 갔어.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까지 올 때 여기에는 그러면 요 지나온 자리는 그냥 텅텅 비워놨느냐? 안 그랬어요. 지나온 자리에는 도시를 그리스 도시 있잖아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잖아. 그리스식의 도시를 만들었어. 그러고 자기 부하를 거기 이제 남겨서 네가 통치를 해라. 그러면 그 부하 몇 명으로 그 생파 모르는 애들을 다스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현지인들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리스 방식으로 도시국가를 만든 거야. 그런 도시국가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지. 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가 좀
문화의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스 출신의 막 스님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좀 비주얼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불교가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지나치게 출가자 중심, 교학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제가자들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자들은 좀 종교로서 좀 부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던 차에 이제 쿠션 제국 같은 나라가 하나의 문화의 용광로, 종교의 용광로 같은 나라에서 불교가 자연스럽게 자기 외연을 확장시키다 보니까 불상도 만들고 어떤 신앙하는 행위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불교가 대중화되고 일반적 형태의 종교라는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 나라가 상업과 무역에 집중했던 나라니까 이제 불교가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그래서 대승불교가 시작된 북동부가 아니고 북서부에서 시작이 된 건 그런 이유가 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불교사를 이야기할 때 경전의 결집을 이야기해요.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이야기하는데 1차 결집은 부처님 사후에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아난존자가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불교 경전이 항상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의 사이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난존자가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통과. 그 다음에 계율에 가는 거는 누가? 우바리 존자가 계율에 가는 걸 쫙 이야기하고 맞아. 나도 그렇게 기억해. 통과. 요게 1차 결집. 치력굴에서 치력굴이 하여튼 북동부 그쪽 어디 있습니다. 치력굴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왜냐면 저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저기가 치력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고 그렇구나. 갈 수는 없고요. 2차 결집은 1차 결집은 그런 이제 경전 내용을 모은 거고 2차 결집은 한 100년이 지나서인가 아무래도 부처님 사후에 계율이 좀 느슨해지니까 계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율을 다시 한번 정비할 목적을 한 게 2차 결집. 여기까지는 소승, 대승 똑같아요. 3차 결집부터는 달라져. 대승은 3차 결집을 이 동네에서 합니다. 이 동네에서 하고 소승은 이쪽에서 해요. 스리랑카인가? 하여튼 이쪽에서 해요. 요 다음부터는 서로 달라. 그래서 외우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이거는 이제 불교학 하는 사람들이나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 얘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비달마 불교가 사상적으로 복잡해지고 교리적으로 너무 체계화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과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거고 그것이 이런 쿠시안 제국 같은 이런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종교의 어떤 옷을 입었다. 종교의 옷을 입고 그때부터는 이제 불교가 날개를 달고 인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럼 불교가 인도 밖으로 나갈 때 불교만 가지고 갔느냐? 아니죠. 인도의 사상 전통을 불교의 옷을 입혀가지고 제불교로 해석된 인도의 사상 전통도 같이 가지고 불교가 중국으로 티베트로 간 겁니다. 예를 들면 윤회, 깨달음, 진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도의 사상 전통이죠. 그럼 두 번째, 왜 불교는 그러면
이쪽으로는 전파가 안 되고 동쪽으로만 갔냐? 그죠? 불교가 이쪽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사라지던 시기가 대충 서기 한 800년에서 1000년, 1200년, 넓게 보면 서기 800년에서 1200년 사이란 말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쪽이 이슬람교가 완전히 장악을 한 시기입니다. 이쪽이. 이미 이슬람교라고 하는 강고한 종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서쪽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 그래서 이제 불교가 동쪽으로 전파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왜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그렇게 뿌리가 완전히 뽑힐 정도로 사라졌느냐. 내적인 이유가 있고 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이유는 그거죠. 이제 이 불교가 이제 후기 대승불교로 가다 보면 힌두교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밀교 같은 경우는, 밀교는 주로 이제 입으로는 진언을 하고, 머리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손으로는 이제 수인, 이런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우리 부처님 보면 이런 막 부처님 하고 있는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게 이제 수인인데, 이런 수인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건데, 이게 사실은 힌두교하고 차이가 안 나. 거의.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절에 가나, 힌두교 사원에 가나, 별 차이가 안 나거든. 근데 아무래도 숫자상으로는 힌두교 사원이 더 많고, 더 친숙하니까 굳이 내가 발품 팔아서 불교 사원까지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대중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희박해진 거죠. 그때 인도 사회의 주류였던 힌두교와 너무 비슷해져 버린 게 너무 대중화를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이야기로 하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한참 유진 스님이 한참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지나가리 막 그러고 뭐 하면은 뭐 극락왕생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런 EDM, 댄스 음악, 그런 클럽 음악 이런 걸 좋아하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하자. 그럼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유진 스님이 하고 여기서는 유진스가 한다. 어디로 가겠어요? 유진스로 가지. 똑같은데. 그죠?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중화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교훈은 우리는 인도에서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고 외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이 서쪽에서 밀고 들어왔어요. 인도에서 불교는 제2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힌두교가 종교라기보다 거의 뭐 인도 사람들의 생활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힌두교는 뭐 카스트 제도다 해가지고 너무나 그 사회와 일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회 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힌두교가 좋을 리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교를 선호하는 천민이나 뭐 불가적 천민이나 뭐 수드라나 이런 사람들은 불교가 좋겠지.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런 인도 사회에 좀 완충제 역할을 했는데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슬람교도 당연히 카스트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해. 똑같아. 근데 불교는 열심히 포교를 안 하는데 여기는 포교를 열심히 해. 이슬람 믿으면 알라시 믿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어. 얼마나 큽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이런 불교 믿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불교는 우리가 이제 왕오천추 국전을 썼던 그 스님 누굽니까? 현장 스님이 인도를 갔을 때가 700년인가 뭐 500년인가 600년 하여튼 신라 시대니까
갔었을 때만 해도 그 스님이 엄청나게 많은 절을 돌아다녔어요. 대단한 양반이야. 다니면서 이 절은 어느 파, 무슨 파 다 기록을 했어. 소승, 대승, 소승 중에서도 뭐 설일체유, 상자부, 경량부 해서 그 스님이 다닌 절을 분포를 보니까 소승이 더 많았어요. 대승이 주류가 아니었어. 그래도 어쨌든 그 소승이 많다는 거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가 6, 700년까지도 제법 있었다는 거예요. 출가자 중심이라는 거는 사원이 규모가 있어야 돼요. 나란다 대학, 이제 제가 계속 약을 파는데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나란다 대학을 가요. 거기가 뭐 많을 때는 뭐 12,000명의 스님들이 거기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유학을 온 거야. 그러니까 삼장법사 현장 스님들 거기서 이제 공부하려고 20년인가 걸려가지고 인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하려고. 거기가 뭐 12,000명인가 하여튼 공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슬람군이다. 그럼 어떤 도시를 점령을 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점령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상징적인 곳. 딱 좋은 데가 어디요? 스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성원, 사원. 그런 데 일단 타켓으로 박살을 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찍소리 못하는, 쟤들은 무서운 애들이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슬람교가 의도한 건 아닌데 불교를 또 많이, 불교 사원을 많이 탄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도 사회에서 불교가 서서히 사라진 게 아니고 몇백 년 사이에 그냥 뿌리째 뽑혀버렸다. 내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가 겹쳐가지고 인도 사회에서 불교가 뿌리째 뽑혀버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불교가 그 전에 인도 사회에서 대승불교의 형식으로 종교라는 좀 범용성을 갖추면서, 이게 중요하죠. 범용성을 갖추면서 세계로 향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화에 성공을 한 거죠. 세계화에 성공했는데 인도 안에서는 어쨌든 씨가 말랐다. 그래서 그 세계화에 성공해서 중국 쪽으로 간 거죠. 티벳으로 중국으로 가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맥락도 보면 나중에 보면 대승불교가 등장할 때는 아비달마 불교가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의 정교한 사상체계를 강조해서 대승불교가 등장했다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전까지는 보면 핵심적인 코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한 선종, 가나선 이 코어를 형성하고 주변으로는 뭐 이제 기복신앙, 정토신앙, 그 다음에 민간신앙까지 수용을 한 이런 이제 그 신앙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주변을 광범위하게 형성을 하고 있었죠. 요런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화엄 사상에 기반한 가나선이 너무 어려워. 원래는 중국에서 뭐 유식이나 삼론종 이런 게 너무 난해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하냐. 쉽게 하자 우리. 해서 등장한 게 선종인데, 그래서 선종은 쉽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네가 부처다. 그걸로 끝이잖아. 뭐 유식같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중적으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뭐 당나라, 송나라 시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확장을 했는데 이게 또 확장을 하니까 너무 또 사변적으로 변한 거예요. 조사 어록을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너무 난해해요. 이게 난해한 게 차라리 공부를 하면 좀 알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구름 잡는 소리야. 도대체가. 근데 주변은 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좀 진부해요. 기복신앙, 민간신앙 이런 것들 과거의 대중적이었던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은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의 불교가 좀 새롭게 탈바꿈하려면은 자기 정체성을 불교의 근본 사상을 다시 재정립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은 다양한 문화적인 코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뭐 힐링이라든가,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코드도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내 그 기복신앙도 현대적으로 우리가 좀 포장을 해서 기복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 기복신앙에만 매달리니까 문제죠. 그렇게 해서 주변은 계속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도 불교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색깔은 확실하게 가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역사가 증명하듯이 불교가 희석화되거나 고립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만약에 앞으로 이제 불교가 발달하려면은 이제 좀 가나선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 기본 교리 초기 불교에서부터 뭐 유식, 뭐 중론 이런 중간 이런 불교의 핵심 교리를 다시 좀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다양한 코드를 불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가 불교사에서 배울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요 이제 간다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인데, 요 뒤에 보면 이게 불이에요, 불. 여기에 이제 광배, 부처님 뒤에 뭐가 있습니까? 광배가 있잖아요. 광배의 기원이 뭐냐? 제가 아까 말 쿠샨 제국이 월지족이 만든 나라인데, 월지족은 무슨 교를 섬겼다? 조로아스터교를 섬기.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섬기는 거다. 이 불에 엄청난 힘이 있고 불이 우리를 지킨다. 그래서 부처님 뒤에 이제 불을 그린 게 이 불이 부처님을 지킨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만큼 위대하다. 그래서 뒤에 이제 불을 조로아스터 교의 신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한답니다. 신을 새기고 그 뒤에 불을 이렇게 그린답니다. 요게 나중에 발전해서 이제 광배가 되는 거예요. 광배. 그게 그냥 광배가 부처님이 뭐 쫙 빛을 내뿜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짬뽕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면 신심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신심을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의문이 있어요. 그거 다 좋은데 지금 남방불교는 건재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소승불교의 양식인데 어쨌든 건재하지 않냐. 라고 이제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남방불교는 그 수행이라든가 출가자의 생활이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 밖으로 일부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거나 할 수는 있는데 남방 미얀마에 뭐 예를 들면 그 시주하는 풍습, 출가 문화 이런 것까지 통째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스님이 있다고 스님 앞에 이렇게 땅바닥에서 절하는 사람 아무리 내가 엄청난 불자라도 저렇게 안 하거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소승불교는 나라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교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나 정서나 사고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몇몇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고 잘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힌두교가 인도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하고 똑같아. 미얀마를 가면 정말 불자라면 이런 데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미얀마고 우리는 아니거든. 달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용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또 다른 힌두교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세계화시키기가 아주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 무각사에 잠깐 살았어요. 거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때 자기들 모임을 거기서 이제 한다고 해서 스리랑카인가 거기 이제 노동자들이 왔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한테 막 저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문화는 세계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